합니다. 통과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 직무는 정지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이어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국회가 하는 일이고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 다음에 네.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확정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잃게 됩니다. 네. 역시나 직무는 총리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60일 안에 후임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데 곳곳에 문제가 보입니다. 가장 먼저요. 권한대행입니다. 1번 단계 한번 보시죠. 과도내각을 미리 구성하지 않는다면 국정을 대행하는 건 다름 아닌 황교안 총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 정권의 총리가 내년 대선 전까지 국정을 운영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내각이 국민의 신방을 완전히 상실한 내각이고 탄핵을 한다고 해도 책임 총리가 새로 들어서는 상황에서 탄핵이 추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네, 주말 촛불의 민심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몸담은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극단의 경우, 아주 극단의 경우에는 황교안 총리가 내년 대선의 선거 관리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번 단계 한번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탄핵소추위원을 이거 누가 맡느냐라는 건데요. 다름 아닌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인데요. 탄핵소추위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는 위치죠.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례 변론이 있었는데 당시에 김기춘 한나라당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물론 권위원의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객관성 논란을 배제할 수는 없는 미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 교체 없이는 불가능하죠. 네. 자,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최장 120일입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에 길게는 180일 걸립니다. 후임 대통령 선거는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거 다 더하면 360일입니다. 네. 거의 1년이죠. 물론 특검과 동시에 탄핵이 추진되거나 헌재가 일정을 좀 서두르면 조금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유린당한 헌정 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자. 이런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네, 헌정 파괴를 회복하는데 길면 1년이 걸린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내년 1년 뒤면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탄핵이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제도로서 존재하지만 적절하냐는 논의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성격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가장 합당한 조치인 건 맞지만 최선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주말 촛불 민심에서 정치권, 그것도 여당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시한 해법이 헌재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적절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탄핵이 물론 하나의 수단이 되긴 할 테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5천만이 시위를 하더라도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5천만 국민이 시위를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절대 하야하지 않을 거라고 이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던 인터뷰 내용이기도 하죠. 예, 고집이 세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분석도 JP가 해놨더군요. 그렇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네. 자, 5천만 명의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와라. 당신이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하더라도 거기 앉아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전부가 청와대 앞에 모여서 내려오라고 해도 절대 내려올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예. 자, JP 분석이 맞다면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을 했어도 결과는 뻔했겠죠. 예. 아무튼 그 회담은, 안 하게 됐으니까요. 예. JP는 박 대통령의 사촌 형부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모습을 잘 아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죠. 최태민 씨 관련 언급도 많이 한 모양이더군요. 그렇습니다.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요. 자, 하도 최태민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정보부장에게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 조사 좀 해봐라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맘대로 해보라면서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다. 또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부렸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 인터뷰 나무슨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4일이었죠. 예. 당시 JP가 지난 4일 신임 인사차 방문한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자, 당신의 역할은 박 대통령이 그만두는 일만큼은 막는 거다라고 신신당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루 전인 시사저널 인터뷰에서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예. 자, 하루 만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셈인데 도대체 JP의 진위가 뭐냐 좀 혼란스럽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곤 있습니다. 예. 자, 논란이 일자 JP 측에서는요. 자, 시중에 놔두는 이야기를 농담 삼아 주고받았는데 이거를 외국 과장에서 비열하게 기사를 썼다면서 시사저널 측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런가요? 근데 아무튼 그 내용을 보면 매우 그 편하게 막 얘기를 한 것처럼 보이긴 하더군요. 그래서 그걸 농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이미 말은 뱉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두 개만. 대표에 사퇴하지 않고 열심히 국정을 추스리겠다고 유축을 했는데요. 예. 자, 대통령 하야라는 촛불 민심, 그리고 친박의 책임론 이런 것들을 마치 굶주린 호랑이의 야수 본능 또는 뭐 동물적 본능으로 치부하는 부적절한 비유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찾아보니까 이정현 대표가 유독 호랑이 비유를 좀 몇 번 썼었는데요. 그런가요?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5월달이었습니다. 호랑이에게 12번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아, 그때도 12번이었나요? 원래 12번. 예. 천막당사 정신으로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왜 호랑이 얘기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다 내려놓고 다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본인한테 하지 않느냐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 자,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 호랑이 속담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어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의 복심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똑같이 호랑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엊그저께 고등학생도 호랑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호랑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이틀 전이었죠.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에서 한 고등학생도 호랑이 격언을 썼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예. 가정맹어호라고 오른쪽에는 쓰였고요. 네. 가민맹어호라고 왼쪽에 있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나운 민심이 사나워져서 그것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것을 분명 정부에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등학생한테도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정현 대표 예.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서울 기온 3도, 철원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0도 가까이 낮아 춥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끝까지 들어줘. 전 약속한 나를 데리고 가자. 서두르지 말고 자, 조금만 기다려줘. 나를 데리고 가자.
어서 오세요. 다시 페이스북 소셜 라이브 시간이죠. 정재윤 기자. 네, 정재윤 기자는 오늘 이 시간을 처음 만나요.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데. 베트남에 현지에 직접 다녀온 윤세민아 기자와 국내에서 같이 취재를 한 제가 이 인사 개입, 그러니까 외교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좀 전에 이제 앞에 보도를 해드렸는데 아까 탄사프레스에서 보도한 거. 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상황들 뒷이야기를 예. 윤세민아 기자가 다녀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세민아 기자가 근데 어디 가고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네? 예. 소개하려고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안나경 씨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주시죠.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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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소셜 라이브에 안나경 기자가 같이 나오네? 아, 네. 안나경 앵커가? 네. 알았습니다. 오늘 잘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보도가 됐지만 앞서 탐사 플러스에서 저희 취재진이 최 씨 일가가 외교 인맥에도 관여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외교 인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영사관의 현직 영사의 입을 통해서 이런 폭로한 내용들을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그 영사를 만나고 온 윤세민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부 JTBC 사회부 탐사팀의 윤세민아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지고 온 키워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번 넘겨볼까요? 네, 최순실 조카.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최순실 씨에 대한 이야기는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최순실 씨 조카에 대한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유치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나온 정도인데요. 지금 이제 최순실 씨 조카가 이제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유치원, 이 유치원에 직접 다녀왔죠? 어떻던가요? 네, 사실 이 유치원의 경우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이미 사실 좀 많이 다녀갔고요. 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현재 가본 것과 기존에 서울에서 한국에서 보도를 통해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굉장히 부촌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부촌은 부촌이 맞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로 알려진 푸미흥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 가보니까 한국인 타운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사실 유치원이 이 조카분 장모 씨,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에서 실명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호 씨가 운영하는 그 유치원뿐만 아니라 한국인분들이 운영한 유치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일일이 그 유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규모면이나 아니면은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운영하는 면에서 굉장히 다른 유치원과는 차별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거기가 한 5층 정도의 규모라고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처럼 이곳이 좀 상당히 잘 사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 최순실 씨 조카에 대해서 이제 그 외교 인맥과 관련된 부분에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요, 이게 2013년 9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베트남 순방을 하면서 이때 이제 실제로 관여가 됐던 이 정황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해온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당시 2013년 9월 이게 그때 9월 10일입니다. 이때 바로 호치민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가서 이게 바로 이제 재외 동포들을 만나는 그 만찬을 갖는 동포 간담회 자리인데요. 여기에 바로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대로 그 장승호 씨가 이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참석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참석하는 분들은 이 대사관에서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명단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명단에 처음에는 장승호 씨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청와대에서 직접 청와대 관련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영사관 쪽에 전화를 해서 장승호 씨의 이름을 명단에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이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비표가 있죠. 네, 사실 아까 인터뷰에서 등장하셨던 그 김영사께서 직접 만드신 비표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구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또 전화를 또 직접 받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실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특이점은 이 장승호 씨라는 분은 윗칸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칸은 좀 이렇게 다른 참석자분들의 어떤 신상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소속 그리고 뭐 성씨를 뺀 나머지 뭐 이름은 다 가렸는데요. 보시면은 위에가 비어 있는 이유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인단체 추천을 받아서 당시 만찬에 참석하는 그 한인들의 한 280여 명 정도를 처음에 추렸는데 당연히 이제 소속이 어디고 뭐 어떻게 지내시는 분이고 어떤 교민인지를 다 알고 또 청와대에 이렇게 신원조회를 넘겼는데 장승호 씨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고 장승호를 넣어라 이렇게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소속이고 어떤 직장에 있는지를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비워놨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승호 씨의 말을 들으면 당시에 본인은 어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유아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간담회에 참석한 거다. 유아교육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표로서 참석을 한 거기 때문에 전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를 한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을 갖고 왔지만 저희가 2013년 자료 영상,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촬영했던 자료 영상이 저희 아카이브에도 있어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사실 혹시 장승호 씨의 모습이 여기 보이지 않을까 두 눈 부릅뜨고 찾아봤는데 사실 당시 화면에는 저희가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본인도 이곳에 참석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그 일정표가 있는데요. 이제 당시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를 갔다가 베트남에 간 이 순방 일정표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동포 간담회 바로 이게 그 장승호 씨가 참석했다는 그 자리입니다. 사실 일정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게요. 보면은 그 박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 일정이 수도인 하노이를 위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귀국 바로 직전 전날에 호치민을 당일치기 일정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오전에 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하노이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현지 교민,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만난 현지 교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호치민을 이렇게 잠깐 동안 찾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굳이 이렇게 하노이에도 많은 교민들이 사는데 호치민을 와서 그 저녁 자리도 굉장히 짧았다고 합니다. 한 60분 정도 그렇게 식사를 금방 하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로 가는 일정이었는데 굳이 호치민에 왜 왔을까라는 것이 당시 교민들의 어떤 도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유치원 특혜. 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던 그 부분과 그 같은 내용인데요. 그 저희가 그 허가서가 있습니다. 그 윤세민아 기자가 베트남에서 갖고 온 것이 상당히 많아서 많이 있는데, 네, 이 베트남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베트남어를 하시지 못한다면 이게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잠시만요. 이게 이름이 공개되면 안 되니까. 네, 유치원 이름과 유치원, 또 주소와 뭐 이런 가지.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제 허가서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뭐 그래도 이름은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령 법인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유치원이 베트남에 있는 유치원이 그 지분 구조가 특이합니다. 그 70%가량이 한국에 있는 어떤 법인의 이름으로 돼 있고요. 주소지가 바로 한국 그 강남구에 있는 주소지로 돼 있는 법인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의 지분이 이 장승호 씨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승호 씨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유치원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 장승호 씨하고 같이 이름이 올라있는 베트남 현지인의 이름이 같이 이렇게 지분 구조에 돼 있었는데 올해 4월이죠? 네, 4월부터 장승호 씨와 이 한국 법인 이름으로 이 지분 구조가 바뀌고 그 베트남 현지인 이름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사실 베트남이 쉽게 말해서 뭐 사회주의 국가 그 체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공교육 관련해서 외국인한테 허가를 내준다. 이게 현지에서 들어보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거의 불가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특히 그러니까 유치원, 유아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들, 베트남에 있는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한테 어떤 이런 뭐 사상의 어떤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맡기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투자 그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장승호 씨의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인 그 현지인 변호사를 세워가지고 그 허가를 처음에는 받았던 건데요. 이례적으로 올해 4월 달에 이제 그 베트남인 대표 이름이 아예 빠지고 장승호 씨와 그 법인 이름으로만 돼 있는 겁니다. 앞서 제가 다른 한국 유치원이랑 굉장히 다르다고 운영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현지에서는 그 외국인 이름으로 허가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의 쉽게 말해서 이제 이름만 명의만 빌려다가 베트남 사람 이름으로 허가를 내고 운영만 한국인이 하는데 장승호 씨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렇게 현지 공관 총영사관에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을 어저께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런 투자 허가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제기하는 의혹들입니다. 실제 오늘 조금 더 취재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 영사관에서 유치원, 이 장승호 씨가 운영하는 유치원 이름으로 개런티 레터 그러니까 보증서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네, 그 영사관에서 보낸 사실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뭐 구청 혹은 시청 단위의 그 관공서에 이 장승호 씨 유치원의 운영을 뭐 투자를 보증한다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하지만 근데 총영사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다. 우리 교민들이 하는 어떤 투자나 업무를 원활하게 돕기 위해서 한 활동이라고 소개를 설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유치원 또 다른 어떤 교육기관들과 또 한국인 투자자들과의 형평성을 비교해보면 그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대주. 바로 이게 이 이름이 전대주 전 베트남 대사의 이름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키워드를 뽑은 이유는 전대주 전 대사가 바로 이 장승호 씨와 그리고 최 씨 일가가 모두 관련된 이 공통적으로 관련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전대주 씨이기 때문에 저희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이 당시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요, 이 전대주 전 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 체류 기업인인데 현지 대사가 됐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외교관이 보통 대사직을 맡게 돼 있는데 이 전대주 대사 경우에는 계속해서 대기업의 이제 임원으로 일을 하다가 베트남에서 베트남에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이제 현지 대사가 됐습니다. 실제 당시 대사가 됐을 때 임명이 됐을 때 본인도 나도 내가 대사 될 줄 몰랐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게 그쪽 교민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실제 이 대사 임명이 있은 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왜 민간인이 대사가 된 것일까? 물론 베트남에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대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전대주 전 대사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 대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는 바로 그 의혹의 중심에 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승호 씨와 장승호 씨의 어머니인 최순득 씨 그리고 최순실 씨가 있는 겁니다. 네, 이 관계도를 잠깐 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그 최순실 씨의 조카로 오늘 기사에 소개된 장승호 씨와 그리고 전대주 대사와의 관계가 친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장승호 씨의 친구라는 이야기고요. 이 친구는 바로 전대주 대사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그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교민 사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장승호 씨와 전대주 대사의 아들이 친구 사이로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전대주 대사가 현지 호치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또 이런 관계 인맥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장승호 씨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뭐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했다. 이런 의혹들이 현지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 여러 가지 기초 취재를 하면서 이 장승호 씨와 말씀드린 전대주 대사의 아들,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물론 이제 페이스북은 뭐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이 페이스북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블러 처리를 했는데 이게 장승호 씨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친구들 한번 유심히 봤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전대주 대사의 아들인 전모 씨가 친구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좀 추적을 해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같은 모임을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액티비티들, 그러니까 여러 모임들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 함께 하고 있는 모임들에 대한 어떤 증언이나 그런 교민사회에서의 또 얘기가 나왔었죠. 네, 현재 가서 이 둘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길래 도대체 뭐 친구의 아버지를 대사로 물론 이제 시켜줬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단언해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두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 현지 교민들을 만나고 다녔는데요. 실제로 뭐 본인들은 그러니까 전대주 대사나 장승호 씨 그리고 전대주 전 대사의 그 아들까지도 저희가 일일이 다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서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밥도 한번 제대로 같이 먹은 적 없고 교민이기 때문에 얼굴만 아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두 분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 뭐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현지에 있는 경제인 모임, 그런 또 차세대 경제인 모임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하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여러 복수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임에서 그 공통적으로 친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친한 그런 사람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주 씨 아들과 그리고 그 장승호 씨 사이에 공통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과는 항상 같이 모여서 어떤 그 소셜 모임이나 이런 사회적인 그런 모임들이나 저녁 자리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의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사실 이 키워드가 사실 최순실 외교 인맥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전대주 전 대사뿐만이 아니라 좀 전에 그 저희가 앞서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던 그 다른 이제 박노환 총영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베트남에서 나왔던 얘기가 있었나요? 네, 실제로 오늘 본인의 어떤 실명 그리고 육성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인터뷰를 하신 현직 그 호치민 영사께서 제기한 의혹이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이제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또 본인의 해명도 사실은 충분히 들은 상황입니다. 제기하신 의혹은 그 박노환 총영사가 전대주 대사의 대사 시절에 하노이에 있는 대사관에서 한 1년 정도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으신 분인데요. 그 전대주 대사가 대사로 임명되면서 호치민을 떠나서 하노이로 가다 보니까 이 호치민에서 장승호 씨를 뭐 본인을 대신해서 돌봐줄 또 이제 사업을 도와줄 어떤 그 후견인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봐서 이 박노환 총영사를 그 장승호 씨와 전대주 대사의 추천으로 또 이 영사에 임명이 됐다. 이런 의혹이 현지에서 많은 또 교민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앞서 이제 탐사 플러스 보도를 통해서 그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고 뭐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이 박노환 총영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올 수 있는 기수, 그러니까 베트남 총영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수가 높은 분들이 오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박노환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총영사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현지에 계셨던 교민분들이나 그리고 앞서 이제 보도해드렸던 처럼 영사관에 계셨던 영사분들도 굉장히 놀랐던 이런 깜짝 인사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그 유령법인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그 오늘 보도해드렸던 그 이제 영사관 현지 영사관에 계신 이제 현지 영사
이제 폭로였잖아요. 네. 이분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아까 같이 여기서 보셨겠지만 거의 마지막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는 굉장히 울먹이고 본인 감정에 굉장히 북받친 모습을 또 보이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터뷰를 할 때 저희가 먼저 그 성함이나 뭐 얼굴이나 좀 실명, 육성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는 게 어떠냐라고 먼저 제안을 할 정도로 또 아시겠지만 외교부와 또 이런 외교 조직이 굉장히 또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폭로와 또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경우에 굉장히 본인에게도 그 해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감수하고 카메라 앞에 앉으셨는데요. 이유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했던 일, 그 어저께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그 장승호 씨의 그 대통령 만찬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포함된 것들이나 또 앞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릴 장승호 씨가 받았던 다른 특혜에 대해서 그 총영사관에 있었던 담당 영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전화를 받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일을 하시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제 본인의 역할을 수행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최순실 일가의 어떤 그 가족의 특혜를 도와준 셈이 됐다. 이런 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공무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용기를 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힘든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로를 한 이유는 그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면서도 사실 어떤 부분을 넣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인터뷰 도중에 눈물을 여러 번 비추셨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진정성 있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최순득 씨의 그 유령 법인 아까 좀 전에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유령 법인이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강남구에 있는 이제 삼성동이죠. 삼성동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의 경우에는 현재 이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한 100억까지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한 언론에서는 장승호 씨가 이 법인 그러니까 유치원 법인이 있는 이 강남구에 있는 주소지가 되어 있는 이 법인 건물을 담보로 실제 대출을 받았고 이 대출에는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베트남에서 느끼셨던 점이나 뭐 그런 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 호치민이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불리는 그 푸미흥 지역에 가면 마치 서울이랑 마찬가지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식당들도 다 한국 식당이고요. 그 안에만 살면은 한국인 것처럼 느낄 만큼 그렇게 모여 사는 지역인데 사실 제가 취재하러 가면서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장승호 씨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지 한국 언론에서 이제 이분이 이제 최순실 씨, 최순득 씨의 어떤 그 본인 가족을 내세워서 실세 역할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온도 차가 있었고요. 다만 굉장히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현지 교민들의 어떤 실망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외신 보도에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많이 보도를 보셨을 텐데 사실 베트남 기사는 소개된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가져오지는 이렇게 나중에 생각하니까 신문을 가져올 걸 싶었는데 베트남 현지 신문에도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모습 같은 사진이 나오면서 그 기사가 굉장히 대서특필될 만큼 그 현지에 굉장히 많은 동남아에서 가장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호치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민들의 어떤 실망감 또 한국에 대한 쉽게 말한 그러니까 실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이런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계속 해당 보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